안녕하세요. 전 특허법인 IPS 이진혁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은 중소기업 IP 분쟁 등 전략 관련해가지고 PwC랑 렉스마키나라는 회사에서 나온 미국 특허 소송 트렌드를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IP 관련해가지고 가장 핫하고 가장 메인이 되는 나라가 이제 미국이죠. 그래서 어느 나라보다도 중요한 나라이기 때문에 미국 소송 트렌드를 알아보는 게 사실 월드와이드적으로 IP에 대한 현황을 짚어볼 수 있는 가장 좋은 자료가 될 것 같습니다. 자료는 이제 구글에서 여러분께서 이제 찾아보실 수 있는데요. 이렇게 PwC 자료는 2018 패턴 리티게이션 스터디라고 치시면 아마 구글에 이제 자료가 뜰 거고요. 렉스마키나 자료도 이렇게 뜨면은 우리나라 렉스마키나 지점에서 한국 지점에서 이렇게 번역을 해놓은 자료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쉽게. 우선 PwC 자료부터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죠. 이게 2018년도에 발간된 자료니까 2017년도까지의 미국 특허 소송 관련한 데이터를 뽑아가지고 그로부터 이제 정리한 자료로 보시면 됩니다. 이제 첫 번째 자료를 보시면 뭐라고 써있나요? The Most Damage Award라고 써있죠. 최근 20년 동안 미국에서 벌어진 소송 사건 중에서 미국에서 벌어진 소송 사건이 연간 한 3천 건에서 5천 건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최종적으로 판결로 간 거. 보통은 사건이 일어나면 95%는 판결까지 가지 않고 끝에 뒤집어지고요. 그러니까 드랍이 되고요. 나머지 한 5% 정도가 이제 살아남아가지고 이제 판결로 가는데 그 사건들 중에서 20년치를 모아서 어떤 원고와 어떤 피고, 어떤 원고와 어떤 피고, 그다음에 어떤 기술, 그리고 거기서 그 소송에서 나온 손해배상이 얼마냐, 요거를 지금 나타내는 자료입니다. 1위를 보면 이제 원고가 아이데닉스라는 회사고 피고가 이제 길리어드라는 회사죠. 시형 간염 관련한 기술 특허로 이제 분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즉 소송에서 이제 길리어드가 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원고가 받을 수 있는 데미지 어워드가 얼마냐면 2540 밀리언 달러, 25억 4천만 달러네. 25억 4천만 달러면 대략 우리나라 돈으로 최소한 2.5조에서 한 3조 사이를 왔다 갔다 하겠네요. 이거는 근데 일반적인 게 아니라 그냥 법원에서 이제 정해진 금액인데 만약에 이게 고의 침해까지 건들게 됐다면 원고가 피고에게 고의 침해를 인정을 해가지고 이길 수 있었다면은 이게 3배까지도 징역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예를 들어 2540인데 만약 고의 침해가 인정됐다 그러면 7.5조까지도 늘어날 수 있는 금액이 되겠네요. 보면은 지난 20년간 대략 IT 관련한 사건이 5개, 바이오 관련한 사건이 5개가 이제 탑10 안에 이제 들어 있습니다. 보면 익숙하게 이제 애플하고 2012년에 애플하고 이제 삼성 사건도 있었고요. 근데 사실 2.5조 원이라는 게 굉장히 큰 금액이잖아요. 굉장히 큰 금액인데 이걸 영업이익으로 환산을 하게 된다면 대략 IT 쪽에서 영업이익이라면 한 10% 정도 나면 잘 난다고 볼 수 있는데 대략 25조의 매출이 일어날 수 있다면은 그중 10%가 2.5조 원이죠. 그러니까 특허 몇 건 가지고 싸움이 붙어가지고 그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부가 수익이 2.5조. 이걸 매출로 환산하면 대략 25조. 그러니까 특허 활동에 있어가지고 특허 가치의 이제 문헌의 경쟁력, 그다음에 가치를 충분히 보여줄 수 있는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과거분 데미지에 대해서만 아마도 나왔을 가능성이 되게 높거든요. 근데 만약에 특허 자체의 기간이 남아 있는데 이렇게 이겼다면은 즉 특허의 남은 기간에 대해서도 로열티로 더 받을 수가 있겠죠. 그럼 이 특허의 가치는 사실 1위 같은 경우는 2.5조 원이라고 되어 있지만 2.5조 원의 가치로 훨씬 더 상회한다고 볼 수 있겠죠. 남은 기간에 따라 가지고요. 패턴 로슈 파일링 앤 그랜트 그래가지고 이제 특허 등록수랑 특허 파일링 수가 이제 나타나고 있는데 여기서 보시면 빨간 부분 이 빨간 부분이 이제 특허가 등록되는 수를 나타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회색 부분이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특허 소송이 제기된 숫자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2012년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2012년도에 대략 한 6,500건 정도 되는 것 같네요. 2012년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계속 이제 좀 소송이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왜 소송이 줄어들고 있느냐? 이거는 이제 조금 법률적으로 2012년을 기점으로 법 개정이 조금 있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사실 미국에서는 어느 원고가 어떤 주에서든 그리고 특별한 형식을 갖추지 않고도 소를 제기를 할 수가 있어요. 뭐 다른 소는 잘 모르겠지만 특허 소송은 그렇거든요. 근데 이러다 보니까 소송 자체가 굉장히 남발이 되는 거예요. 즉 원고가 피고한테 소송을 제기했는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합리적이고 타당한 근거를 가지고 소송을 제기해야 되는데 특히 악의적인 특허 괴물들, 악의적인 MP 같은 경우에는 피고가 소송 대응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알고 웬만한 회사도 사실 미국에서 특허 소송하는 게 되게 쉽지가 않거든요. 비용적인 면, 절차적인 면, 그다음에 경험적인 면이 없기 때문에 소송을 그리고 일반 민사나 형사 소송이 아니라 전혀 생소한 특허 소송을 당하면 굉장히 당황스럽죠. 그런 걸 노리고 그냥 소송을 제기하는 거예요. 그 소송을 제기할 때 2012년 전까지는 어떻게 했었냐면 그냥 소장에다 피고 관련한 사항 좀 적고 자기네 특허 번호 적고 얘가 내 특허 침해예요. 이렇게 쓰기만 하면 그냥 접수가 됐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합리적이지 않은 소송이 너무 많이 제기가 됐던 거죠. 그래서 법원에서 법원은 아니고 그러니까 입법 과정에서 어떻게 했냐면 적어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소송의 대상이 되는 내용에 대해 가지고 합리적으로 소명한 건에 대해 가지고만 지금 법원이 소를 제기하는 걸 인정을 하고 있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소 자체가 조금 줄어들게 됐죠. 어떻게 보면 저는 이게 되게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즘 제기되는 미국 소송을 보게 되면은 거기에 거의 뭐 인프린지먼트 차트까지도 거의 넣은 형식으로 소송을 제기를 하고 있는 편이 많습니다. 예. 물론 아닌 경우도 있긴 합니다. 하지만 법원이 인정하기에 이제 소명만 되면 될 정도 그렇게까지는 소장을 작성을 해야 됩니다. 트라이얼이란 용어가 이제 조금 다르게 쓰일 수도 있지만 보통 이제 소송이 제기되고 나서 마지막에 판사 앞에서 원고와 피고 그다음에 배심원을 놓고 서로 한 며칠 동안 이렇게 어, 구두로 변론하는 과정을 이제 트라이얼이라고 한다면은 소송이 제기되고 나서 최종 트라이얼까지 가는데 한 2.5년 정도 걸린다. 굉장히 오래 걸리죠. 예, 2.5년. 근데 이건 이제 법원마다 다 틀려요. 어떤 주에 있는 어떤 법원이냐에 따라 틀린데 텍사스 법원 같은 경우는 대략 1년 6개월에서 2년 사이에 끝난다고 볼 수 있고요. 또 다른 어떤 주 같은 경우는 이제 3년이 지날 수도 있고요. 이거를 이제 토탈 이제 평균을 내보면 대략 2.5년 정도 걸린다. 1심 기준입니다. 1심. 예. 2심은 이제 또 다른 절차가 되는 거고요. 최근 5년 동안 데미지는 손해배상액이라고 보시면 돼요. 손해배상액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최근 5년 동안 데미지 손해배상 판결이 나온 것들을 다 썸을 해가지고 그 소송 건수를 이제 나눠봤더니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의 손해배상액이 원고에게 인정이 됐느냐 이걸 보니까 6밀리언 수준. 6밀리언이면 대략 우리나라 돈으로 60억 정도네요. 과거를 보니까 1998년도부터 2002년에 6밀리언, 그다음에 7.3밀리언, 5밀리언, 6밀리언. 그래서 평균적으로 대략 한 6밀리언 정도가 미국에서 소송을 제기해가지고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이제 평균적으로 그렇다. 물론 이건 완전히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게 특허의 내용, 그다음에 기술 분야, 그다음에 피고가 그 특허 침해한 제품을 얼만큼 팔았냐에 따라 가지고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머리 저지먼트를 제외한 평균 데미지는 이제 9.22밀리언인데요. 서머리 저지먼트 이제 미국 특허 소송 절차 중에 하나인데 사실관계에 대한 양사 간의 다툼이 없었을 때 그냥 둘 중에 누구 원고나 피고가 이거 빨리 그냥 판사께서 판결을 해주세요. 이렇게 하는 걸 지금 보통 서머리 저지먼트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서머리 저지먼트를 제외하고 나서 완전히 풀리 마지막 트라이얼까지 가가지고 주리들 배심원들로부터 이렇게 평가를 받은 판결이라고 봅니다. 보통 판결은 이제 판사가 하는 걸 판결이라고 그러고 배심원들이 이제 내리는 결정은 판결이라고 하는데 서머리 저지먼트를 제외했을 때는 대략 9.2밀리언 수준. 예. 그러니까 전체 서머리 저지먼트를 포함을 하게 되면은 6밀리언인데 서머리 저지먼트를 빼고 나면은 대략 9.2밀리언 수준이 평균적인 손해배상액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벤치 트라이얼은 뭐고 주리 트라이얼은 뭐냐면 벤치 트라이얼은 우리 한국처럼 판사한테서 판결을 받는 거예요. 그럼 주리 트라이얼은 뭐냐? 즉 배심원들이 판결을 하는 거예요. 미국은 대부분 배심원들이 미국 법률 소송이라든가 아니면 일반적인 뭐 신문 같은 거 보셨을 때 주리들
이제 사건이 이렇게 소송이 제기되고 나면은 이제 법원에서 주리들이 이렇게 소환을 하죠. 저기 뭐 세탁소에 계신 분, 아니면 저 일반 회사에 계신 분, 아니면 슈퍼에 계신 분, 일반 국민들이 이렇게 소환을 해가지고 이 법원에서 그 사건이 진행되는 거를 들어보게 하고 최종적으로 이 배심원들이 만장일치로 해가지고 원고가 이겼다, 피고가 이겼다. 그럼 배상액을 얼마를 줘야 되냐. 이렇게 지금 판결하게 하는 거죠. 특허 사건도 예외가 아닌데요. 주리 트라이얼 같은 경우는 주리 트라이얼을 하기 위해서는 원고든 피고든 둘 중에 아무나 주리 트라이얼을 하고 싶다고 신청을 하게 되면 주리 트라이얼이 이루어집니다. 즉 그러면 원고나 피고 둘 다 신청을 안 하게 되면 벤치 트라이얼이 이루어지는 거고요. 근데 이게 굉장히 지금 어떤 트라이얼을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배상액이 되게 많이 틀려요. 보시면 알겠지만 어떤 연도든 간에 지난 과거부터 지금까지 봤을 때 벤치 트라이얼 대비해가지고 주리 트라이얼이 훨씬 더 배상액이 높죠. 그 이유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그 이유는 잘 모르겠는데 지금 통계적으로 보니까 주리 트라이얼이 훨씬 더 높더라. 그럼 만약에 여러분이 원고입니다. 여러분이 좋은 특허를 가지고 있고 어떤 피고가 내 특허를 침해를 해가지고 계속 팔고 있어요. 미국에서 그냥 팔고 있어. 그래서 얘를 소송을 통해 가지고 내가 정당한 보상을 받아야 될 것 같아. 이렇게 생각을 하셨다. 그럼 여러분은 벤치 트라이얼을 걸어야 될까요? 주리 트라이얼을 걸어야 될까요? 당연히 여러분 주리 트라이얼을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이 통계적으로 봤을 때 그렇고요. 네, 죄송합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피고예요. 피고고 원고가 나한테 특허 소송을 걸었어. 특허 소송을 걸었는데 원고가 굉장히 다행스럽게도 주리 트라이얼을 신청을 안 했어요. 신청을 안 했어. 그러면 여러분이 애써서 주리 트라이얼을 신청을 하셔야 될까요? 여러분이 피고일 때? 아니죠. 여러분이 피고일 때 원고가 주리 트라이얼을 신청을 안 했다면 여러분도 같이 신청을 안 해야지 최종적으로 판결을 갔을 때 지더라도 배상액이 낮아질 가능성이 되게 높은 거죠. 네, 되게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거. 석세스 레이트도 한번 볼게요. 석세스 레이트를 봐더라도 벤치 트라이얼일 때랑 주리 트라이얼일 때랑 좀 차이가 되게 많이 나요. 근 20%에서 30% 수준까지 지금 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 주리 트라이얼을 선택을 했을 때 원고, 특허를 가진 사람이 이길 확률이 높더라는 거예요. 굉장히 일반적으로 지금 경향이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드렸던 것처럼 여러분이 이제 특허를 가진 공격자라면 여러분은 무조건 주리 트라이얼을 신청을 하셔야 되는 거고 여러분이 이제 피고인데 원고가 주리 트라이얼 신청 안 했다. 그러면 여러분은 그냥 가만히 있어야 돼요. 그냥 벤치 트라이얼로 넘어갈 수 있도록. 아까 봤던 데미지, 평균적인 데미지가 서머리 저지먼트를 포함했을 때는 6밀리언, 서머리 저지먼트를 포함하지 않았을 때는 대략 9.2밀리언이라고 앞장에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데미지, 손해배상액을 원고가 누구냐에 따라 가지고 좀 나눠본 거예요. 즉 원고가 MP이냐, 원고가 P이냐. MP랑 P 이제 구별 개념은 이전 시간에 이제 강의를 드렸었는데 쉽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PE 같은 경우는 Practicing Entity라고 해가지고 여러분이 흔히 아시는 삼성, LG, 구글, 페이스북 즉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 같은 거를 영위를 하면서 특허 활동도 하는 친구들을 PE라고 하고요. MP는 뭐냐면 Non-Practicing Entity라고 해가지고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를 만들고 파는 그런 활동을 안 하고 특허만 가지고 있어요. 즉 특허만 가지고 있으면서 누군가가 내 특허를 침해하는 비즈니스를 했을 때 그 특허로 공격을 함으로써 거기서부터 수익을 내는 친구들, 걔네들을 이제 MP라고 합니다. 그러면 MP가 소송을 걸었을 때나 PE가 소송을 걸었을 때나 누가 더 데미지를 많이 받을 수 있었냐, 손해배상액을 많이 받을 수 있었냐, 그걸 보니까 1998년부터 2002년은 잘 모르겠지만 적어도 뒤로 갈수록 MP가 PE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의 데미지를 받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손해배상액을 받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는 워낙에는 이제 조금 자명하긴 한데 어떤 거냐면 MP 같은 경우는 특허를 타겟팅해가지고 매입을 해요. 물론 직접 본인들이 만들기도 하지만 매입을 하기도 합니다. 기업들로부터. 타겟팅해가지고 특허를 매입을 할 때 이 친구들이 그러면은 뭘 중점적으로 보면서 매입을 할까요? 첫 번째, 타겟팅하려는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가 있어야겠죠. 즉 특허를 살 때 이 제품과 이 서비스를 대상으로 공격을 하면은 특허 관련성이 되게 높겠다 이렇게 생각을 할 거고요. 이게 첫 번째 조건이고 두 번째, 이 특허와 관련된 기술 분야 그리고 이 제품이 많이 팔렸을 거야 아마.
많이 팔린 제품, 예를 들면 휴대폰이라든가 자동차라든가 아니면은 반도체라든가 통신 표준이라든가, 즉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쓰고 있기 때문에 상품성이 되게 높은 거, 마켓 가치가 높은 거, 이런 기술들 위주로 특허를 매입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어느 정도 1차적으로 특허 자체를 검증을 해가지고 샀을 거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 특허를 살 때 큰 돈을 주고 샀을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큰 돈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회수를 해야겠죠. 예, 이럴 가치를 알아보고 특허 자체를 타겟팅해서 매입을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배상액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사실 좋은 특허 자체를 사니까요. 지난 20년간 어떤 분야에서 이제 소송이 활발했는지 좀 살펴보면은, 아무리 먼저 보면 이제 컨슈머 프로덕트 관련한 특허 소송이 좀 많이 있었고, 그 다음 보면은 바이오테크, 파마, 그다음에 컴퓨터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그다음에 인더스트리얼 컨스트럭션, 메디컬 디바이스, 텔레커뮤니케이션, 이 정도 순으로 소송이 많이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른쪽 같은 경우는 기술 분야별로 손해배상액이 어떤 기술 분야가 높았냐, 요거를 지금 나타낸 거예요. 보면은 컨슈머 프로덕트 같은 경우는 왼쪽에서 보시면 소송은 많았을지언정 인정되는 배상액이 그렇게 크지 않더라. 다만 근데 바이오테크, 파마시나 아니면 메디컬 디바이스, 그다음에 텔레커뮤니케이션 관련한 기술들로 소송이 이루어지게 되면은 이쪽 분야에서는 평균적으로 데미지가 굉장히 높더라. 예,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이거는 어떤 주에서 소송이 많이 이루어지느냐, 이거를 지금 나타내고 있는 건데요. 과거 같은 경우에 불과 한 2년, 3년 전, 3년 전만 하더라도 압도적인 다수로 소송이 많이 일어났던 곳은 어디냐면 텍사스 동부지법입니다. 텍사스 동부지법. 근데 지금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텍사스 이스턴이 2위를 차지하고 있죠. 근데 불과 3년 전까지만 해도 무조건 부동의 1등이었어요. 그리고 2위랑 굉장히 큰 격차로. 근데 하트랜드 케이스라는 대법원 케이스가 나오고 나서부터는 이제 원고가 어디에 소를 제기해야 되는지에 대해 가지고 약간의 제한이 생겼습니다. 그 제한이 생기고 나서부터는 어디에 이제 소송이 많이 걸리고 있냐? 델라웨어 쪽에서 소송이 많이 걸리고 있고요. 그래도 여전히 텍사스 쪽은 2등을 차지하고 있네요. 만약 여러분이 원고다. 그렇다면 텍사스 같은 경우는 텍사스 동부지법 같은 경우는 약간 원고 친화적인 경향이 아무리 봐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원고대 MP 같은 경우에는 텍사스에서 소송을 걸기 위한 노력을 되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 원고다 그렇다면은 텍사스 쪽에서 소송을 걸 수 있는지를 좀 먼저 검토를 하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하트랜드 케이스에 의해 가지고 내가 만약에 텍사스에서 소송을 걸 수 있는 원고 자격이 된다. 그러면 텍사스를 먼저 권해드리고요. 텍사스의 또 다른 장점은 어떤 거냐면 소송이 굉장히 빠릅니다. 소송이 보통 빠르다는 건 원고가 유리할지 피고가 유리할지는 사실 조금 판단하기 어려운 면이 없잖아 있는데, 일반적으로 소송이 빠르다면 원고가 유리하다고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원고들은 판결 원고 승소 판결 경향이 조금 높고, 그 다음에 소송 자체가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는 텍사스를 좀 좋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피고가 될 수 있다면은 이걸 역으로 피고가 될 가능성이 있다면 이걸 역으로 이용을 해야 되는데, 혹시라도 누군가와 특허 관련해 가지고 약간 분쟁이 있을 만한 소지의 경고장이 왔다 갔다 하거나 좀 다툼이 있었어요. 근데 보니까 얘가 나한테 소송을 걸 것 같아. 얘가 나한테 소송을 걸 것 같으면 피고 입장에서 먼저 역으로 텍사스가 아닌 다른 데다 확인 소송 같은 거를 넣어요. 그러면은 원고가 소송을 제기할 때 물론 그렇다고 해가지고 다른 주에 소송을 텍사스에 소송을 못 거는 건 아닌데, 이쪽으로 피고가 먼저 제기한 그 확인 소송 쪽으로 아무래도 좀 끌려 들어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텍사스는 좀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 그렇다고 그러면 델라웨어나 뭐 캘리포니아 같은 법원이 원고한테 뭐 불리한 법원이냐? 사실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닌데 그래도 이왕이면 텍사스에 걸 수 있으면 여전히 저는 텍사스를 좀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윌프 림브린츠먼트 이것도 이제 할로라는 케이스가 미국 대법원에서 한 3년 정도 전에 나왔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프리할로, 왼쪽에 이제 프리할로라고 적혀 있고 이제 포스트할로, 할로 케이스 이전과 할로 케이스 이후라고 이제 봤는데, 할로 케이스 이전을 보면은 고의 침해가 인정된 게 대략 36%, 할로 케이스 이후에는 54%의 고의 침해가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즉 최종적으로 원고가 이겼을 때 소송에서 이겼을 때 할로 케이스 이전에는 그 100건 중에 36건에 대해서 고의 침해가 인정이 됐는데 할로 케이스 이후에는 100건 중에 54건이 인정이 되고 있다. 그러면은 윌풀 인프린지먼트의 좋은 점은 어떤 거냐면 손해배상액이 3배까지가 징역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예를 들어 여러분이 일반적으로 합리적인 결과에 의해 가지고 1억 원의 손해배상을 받을 수가 있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죠. 근데 여러분이 윌풀 인프린지먼트까지도 이겨버렸어요. 이겨버리면 피고한테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1억에서 최종적으로 3억 원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3억 원을 다 받을 수 있느냐? 그건 아니고 판사가 적절하게 봐가지고 정합니다. 근데 적어도 1억 원보다는 무조건 높아질 확률이 높겠죠.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 데미지 멀티플라이어라고 돼 있는데 할로 케이스 이전에 만약에 고의 침해가 인정되면 2.5배 정도, 1억 원이면 2.5배 정도, 2.5억 원을 받을 수 있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할로 케이스 이후에는 대략 보니까 2.1, 2.1배 정도를 받을 수 있었다. 할로 케이스로 인해 가지고 고의 침해 인정은 더 폭넓게 인정이 되었지만 고의 침해로 인해 가지고 받을 수 있는 금액은 다소 조금 줄었습니다. 물론 금액은 줄었더라도 고의 침해 자체를 인정받을 수 있는 확률이 높다면은 글로 가야 되는 게 맞겠죠. 예. 그래서 사실 이런 케이스, 할로 케이스 같은 경우는 이제 특허권자의 영향력을 훨씬 더 키워주는 프로페이턴트적인 이제 법원 판결이라고 할 수 있겠죠. 지금 여기서부터는 이제 렉스마키나 자료인데요. 이거는 2부에서 다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